넓고 화려한 성북동 저택의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값비싼 홍차의 향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을 발했고, 그 아래에는 지역사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력가 사모님들이 우아한 자태로 앉아 있었다. 그 중심에는 상철 회장의 아내이자 혜진의 시어머니인 옥자가 자리하고 있었다. 옥자는 입가에 자애롭고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찻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의 시선은 거실 한 구석에서 조용히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 며느리 혜진을 향해 있었다. 우리 며느리가 참 야무져요. 요즘 젊은 애들 같지 않게 어른 공경할 줄도 알고 집안일도 얼마나 손끝이 매서운지 모릅니다. 내가 아주 며느리 복은 타고났지 뭐예요. 옥자의 목소리는 나긋나긋했고, 그 말씨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듯한 다정함이 묻어났다. 손님들은 일제히 혜진을 바라보며 칭찬을 늘어놓았다. 참으로 단아하다. 복스럽게 생겼다. 옥자 사모님이 교육을 잘 시켰다는 식의 입에 발린 찬사들이 거실을 채웠다. 혜진은 쟁반을 두 손으로 가지런히 모아 쥔 채 고개를 숙여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다. 입꼬리를 살짝 올려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전시품처럼 내세우며 자랑하는 이 상황이 혜진에게는 숨이 막히는 족쇄와도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제게 주어진 완벽하고 순종적인 며느리라는 역할을 연기했다. 2시간 남짓 이어지던 허영심 가득한 티타임이 끝나고 마지막 손님까지 배웅을 마친 후 현관문이 굳게 닫혔다. 두꺼운 원목 문이 맞물리며 바깥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둔탁한 소리가 저택 안을 울렸다. 그 순간 거실의 공기가 급격하게 차가워졌다. 옥자는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혜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방금 전까지 손님들을 향해 짓던 온화한 미소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늘한 경멸만이 가득했다. 너는 왜 그렇게 서 있는 폼이 뻣뻣하니? 사람 무안하게. 옥자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혜진은 탁자 위에 놓인 빈 찻잔들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긴장을 좀 했나 봅니다. 긴장 귀한 손님들 모셔놓고 며느리라는 애가 초상집에 온 사람처럼 무표정하게 서 있는데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옥자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혀를 찼다. 그리고는 혜진의 가장 깊은 상처를 향해 망설임 없이 비수를 꽂아 넣었다. 부모 없이 자란 티를 꼭 내야 속이 시원하니 어른들 앞에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비위 맞추는 법을 보고 배운 적이 없으니 그 모양이지. 근본 없는 티를 내는 것도 정도가 있어. 혜진의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푹 숙였다. 맞서 싸우고 싶은 충동이 일었으나 이 집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벽에 대고 소리치는 것보다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지난 7년간 뼈저리게 학습해 온 터였다. 옥자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조금 남아있던 붉은색 포도주 잔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혜진의 발치에 있는 대리석 바닥을 향해 잔을 기울였다. 붉은 액체가 바닥으로 쏟아지며 핏자국처럼 번져나갔다.
빈 유리잔을 테이블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은 옥자가 명령하듯 말했다. 도우미 아줌마 부를 생각 마라. 내 손으로 직접 닦아. 혜진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시어머니의 얼굴과 바닥에 쏟아진 포도주를 번갈아 보았다. 실수로 흘린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다분히 악의적인 모욕이었다. 어머니, 이건 입술 달싹이지 말고 얼른 닦아. 네가 입고 있는 그 앞치마로. 네가 우리 집안에서 어떤 위치인지, 내 주제가 무엇인지 똑똑히 기억하라는 뜻이다. 밖에서 아무리 실장 소리 들으며 잘난 척 해봤자 내 앞에서는 그저 주워온 고아일 뿐이니까. 비참함이 혜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차갑게 스며들었다. 그녀는 주먹을 강하게 말아쥐었다가 천천히 힘을 풀었다. 반항의 대가는 남편 재훈에게 향할 것이고 결국 집안의 평화를 깬다는 명목 아래 더 큰 정신적 고문으로 돌아올 것임을 알고 있었다. 혜진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자신이 입고 있던 하얀색 앞치마의 자락을 쥐고 대리석 바닥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차가운 바닥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다. 붉은 포도주가 하얀 천에 새우며들며 얼룩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옥자는 조롱 섞인 콧김을 내뿜고는 위층의 제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넓고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진 혜진은 묵묵히 바닥에 얼룩을 지워냈다. 얼마나 강하게 문질렀는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다. 바닥의 붉은 자국은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남은 몸 열감은 더욱 진하게 번져가고 있었다. 모든 정리를 마치고 주방으로 돌아온 혜진은 싱크대 앞에 서서 찬물로 손을 씻었다.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던 그때 앞치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휴대전화의 화면이 밝게 빛났다. 혜진은 젖은 손을 수건에 대충 닦고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다. 화면에는 미리 설정해둔 일정 알림창이 떠 있었다. 엄마 기일. 이번 주 토요일 화면에 뜬 그 짧은 글귀를 보는 순간 혜진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다. 중학교 2학년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 유일하게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던 사람. 혜진과 언니 지은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며 악착같이 살아올 수 있었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혜진은 휴대전화 화면을 거칠게 쓰다듬으며 옥자가 내뱉었던 날카로운 말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렸다. 부모 없는 티를 낸다는 그 잔인한 조롱이 귓가에 맴돌았다. 여태껏 그녀는 남편 재훈을 위해 그리고 평범한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수모를 참고 견뎌왔다. 언젠가는 시어머니도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오늘 바닥에 붉은 얼룩을 닦아내며 혜진은 뼛속 깊이 깨달았다. 자신이 참고 인내할수록 저 오만한 시어머니는 자신을 인간 이하로 짓밟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혜진은 휴대전화의 화면이 까맣게 꺼질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았다. 체념과 슬픔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갑고 단단하게 식어가고 있었다. 주방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선 혜진은 낮게 중얼거렸다. 이번 기일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를 외롭게 두지 않을 거야. 가족이라는 족쇄에 묶여 자신을 잃어가던 혜진의 내면에 작지만 날카로운 반항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퇴근 후 혜진은 곧장 대형 마트로 향했다. 카트를 끄는 그녀의 발걸음은 모처럼 가벼우면서도 애틋했다.
매년 언니 지은과 단둘이 조촐하게 치르던 엄마의 기일이었지만 올해는 달랐다. 늘 언니의 좁은 주방에서 눈치를 보며 돕기만 했던 혜진은 이번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온전한 제사상을 차려드리고 싶었다. 과일 코너에 선 혜진은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크고 붉은 사과와 상처 하나 없는 배를 세심하게 골라 담았다. 고사리와 도라지 그리고 신선한 동태포를 카트에 실으며 그녀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비록 시댁에서는 근본 없는 고아라며 멸시를 당할지언정 돌아가신 엄마 앞에서는 누구보다 반듯하고 잘 자란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계산대로 향하려던 찰나 혜진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전화의 진동이 무겁게 울렸다. 발신자 화면에 뜬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혜진의 어깨가 반사적으로 굳어졌다. 전화를 받기 위해 심호흡을 한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네 어머니, 혜진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옥자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여유롭고 일방적이었다. 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비워둬라. 내가 다니는 교회. 권사회에서 주말에 단풍놀이를 가기로 했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도시락을 다 준비하겠다고 큰 소리를 쳐놨어. 김밥이랑 샌드위치 넉넉하게 50인분 정도만 싸서 아침 일찍 교회로 가져와. 과일도 좀 예쁘게 깎아서 담고. 혜진은 걸음을 멈췄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아득하게 멀어지는 듯했다. 어머니 이번 주 토요일은 안 됩니다. 그날은 저희 친정엄마 기일이라서요. 제가 퇴근하고 제사 음식까지 혼자 다 준비하기로 언니와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락 50인분은 무리입니다. 최대한 정중하게 거절의 뜻을 밝혔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혜진의 가슴을 날카롭게 베어냈다. 옥자는 불쾌함을 숨기지 않으며 차갑게 내뱉었다. 산 사람 챙기는 게 먼저지. 죽은 사람 제사 한번 건너뛴다고 무슨 큰일이 나니. 내가 밖에서 며느리 자랑을 그렇게 해놨는데 이제 와서 못한다고 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 너는 그깟 제사상 하나 때문에 시어머니 얼굴에 먹칠을 하겠다는 거냐. 혜진은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었다. 모욕감이 목끝까지 차올랐다. 그깟 제사라니요. 어머니 저한테는 1년에 단 하루뿐인 날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저희 엄마 기일입니다. 이번만큼은 배려해 주십시오. 혜진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옥자는 조소 섞인 목소리로 짧게 대답하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부탁을 해도 못 들어주겠다니 참 대단한 며느리 납셨네. 알았다. 통화가 끊어진 휴대전화를 들고 선 혜진은 입술을 강하게 깨물었다. 체면. 옥자에게는 죽은 사돈의 제사보다 자신의 인맥 앞에서 과시할 도시락 몇 통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였다. 혜진은 이니 묵묵히 계산을 마치고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든 채 집으로 돌아왔다. 밤이 깊어질 무렵 거실 소파에 앉아 나무를 다듬고 있는 혜진의 곁으로 남편 재훈이 다가왔다. 퇴근 후 씻지도 않은 채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다가오는 남편의 표정에는 난처함과 짜증이 섞여 있었다. 혜진은 남편이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다. 여보, 아까 엄마랑 통화했어. 엄마가 엄청 서운해 하시던데. 재훈은 혜진의 옆에 주저앉으며 무책임한 조언을 던졌다. 그냥 당신이 좀 눈 딱 감고 김밥 좀 싸드리면 안 돼. 엄마가 이미 교회 권사님들한테 다 말해놨다잖아. 중간에서 내 입장이 얼마나 곤란한지 알아. 제사는 저녁에 지내는 거니까 아침 일찍 도시락만 챙겨 보내고
낮에 쉬다가 제사 준비하면 되잖아. 혜진은 나무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재훈의 눈동자 속에는 아내의 슬픔이나 고단함은 없었다. 오직 어머니의 불만을 잠재우고 자신의 편안함을 유지하고 싶은 이기심만이 가득했다. 재훈 씨, 당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 기일이야. 내가 아침부터 시어머니 체면 세워주려고 김밥 50줄을 싸고 지친 몸으로 또 제사상을 차리라는 거야. 당신한테는 우리 엄마가 그 정도밖에 안 돼. 재훈은 시선을 회피하며 변명하듯 목소리를 높였다. 내 말이 그게 아니잖아. 누가 장모님을 무시한대. 엄마가 저렇게 고집을 부리시니까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당신이 한 번만 져주라는 거지. 원래 며느리들이 다 그렇게 맞춰가며 사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어? 그 순간 혜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형체 없이 부서져 내리는 것이 느껴졌다. 남편의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는 말은 언제나 혜진의 희생을 강요하는 가장 잔인한 흉기였다. 재훈은 단 한 번도 혜진의 방패가 되어준 적이 없었다. 그는 옥자의 대리인이자 혜진을 억압하는 또 다른 감시자일 뿐이었다. 혜진은 더 이상 남편과 논쟁하지 않았다. 분노를 터뜨리기에는 그녀가 느끼는 절망의 깊이가 너무나 컸다. 그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목소리로 쐐기를 박듯 말했다. 그렇게 어머니 체면이 중요하면 당신이 내일 연차 내고 직접 싸다 드려. 나는 내일 우리 엄마만 생각할 거니까. 자리에서 일어난 혜진은 나물 바구니를 들고 주방으로 가버렸다. 등 뒤로 남편이 신경질적으로 거친 숨을 내뱉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완벽한 고립. 이 거대한 아파트 안에서 혜진은 철저하게 혼자였다.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 거실에는 옅은 어둠이 깔려 있었고 주방에서는 혜진이 홀로 전을 부치고 있었다. 기름이 지글거리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집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며칠 전부터 구상해둔 음식들을 하나씩 완성해 나가는 그녀의 임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제사상에 올릴 제기들을 정성스럽게 닦아 거실 한편에 상을 펴던 혜진의 눈가에 옅은 그리움이 스쳤다. 그때였다. 정적에 휩싸여 있던 현관 쪽에서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초인종 소리가 연속해서 울려 퍼졌다. 혜진이 미처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바깥에서 현관문을 거칠게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가 아파트 복도를 찢어질 듯이 울렸다. 누군가 문손잡이를 강하게 흔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었다. 혜진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꽉 쥐었다. 이른 아침 예고도 없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방문객. 혜진의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불길함이 기어 올랐다. 그녀가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현관으로 다가가 되어록 화면을 확인한 순간 화면 너머로 분노에 차 일그러진 옥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비치고 있었다. 현관문 너머에서 들려오는 둔탁한 마찰음이 혜진의 고막을 때렸다. 누군가 주먹으로 철문을 거칠게 내리치고 있었다. 이른 새벽의 고요함을 산산조각 내는 그 소리는 명백한 분노이자 폭력이었다. 혜진이 조심스럽게 되어록 화면을 확인했을 때 그곳에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눈을 부릅뜬 채 서 있는 시어머니 옥자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혜진은 쥐고 있던 행주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요동쳤지만 표정만큼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해제하자마자 문이 무서운 속도로 열렸다. 옥자는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흙 묻은 구두를 신고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시선은 주방 식탁에 가득 늘어선 제사 음식들과 거실 한가운데 정성스럽게 펴진 제사상에 꽂혔다. 그 위에는 혜진이 밤새 붙인 삼색정과 나물, 그리고 엄마의 영정 사진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옥자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져 거실을 울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사상과 혜진을 번갈아 보며 손가락질을 했다. 내가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는데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딴 걸 차리고 있었어. 오늘 우리 권사회 사람들한테 내가 김밥 50줄 해간다고 다 큰 소리를 쳐놨는데 네가 지금 시어머니 체면을 진흙탕에 처박아 놓고 죽은 내 어미 제사상을 차려. 혜진은 현관 앞에 서서 시어머니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냈다. 그녀의 시선은 옥자의 일그러진 얼굴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어머니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기일이라서 도시락은 못 사드린다고요. 어머니 체면이 중요하신 만큼 저에게도 저희 엄마 제사가 소중합니다. 혜진의 차분한 대답이 옥자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옥자는 제사상 앞으로 다가가며 코웃음을 쳤다. 소중의 부모 없이 자라서 예절이라고는 쥐뿔도 못 배운 네가 제사상을 차린다고 효녀가 될 줄, 아니 근본도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고아 걷어서 우리 집안 며느리 만들어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내 어미가 살아서 이런 꼴을 봤으면 참 자랑스러워 했겠구나. 시어머니, 우습게 알고 지 잘난 맛에 사는 며느리로 키워놨으니. 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옥자의 입술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설은 혜진의 인내심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그녀는 주먹을 강하게 말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혜진은 물러서지 않았다. 말씀 삼가주세요, 어머니. 저를 욕하시는 건 참을 수 있지만 돌아가신 저희 엄마까지 모욕하시는 건 도가 지나치십니다. 도가 지나쳐 네가 감히 나한테 가르치려 들어. 옥자의 두 눈에서 불길이 튀었다. 그녀는 혜진의 당당한 태도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았다. 7년 동안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던 며느리가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을 옥자는 용납할 수 없었다. 옥자는 거친 숨을 내몰아쉬며 제사상 위를 훑어보았다. 방금 끓여내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뜨거운 소고기, 미역국이 눈에 띄었다. 엄마가 생전에 끓여주던 방식을 떠올리며 혜진이 가장 정성을 들인 음식이었다. 옥자는 망설임 없이 손을 뻗어 뜨거운 미역국이 담긴 대접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혜진이 기겁하며 앞으로 달려나갔지만 늦고 말았다. 옥자는 대접을 높이 쳐들었다가 제사상을 향해 사정없이 내동댕이 쳤다. 무거운 사기 그릇이 제사상 모서리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고 펄펄 끓는 미역국과 고기 건더기가 사방으로 튀어올랐다. 뜨거운 국물은 정성껏 준비한 삼색전 위를 덮치고 과일 위로 흘러내렸으며 가장 끔찍하게도 혜진의 엄마 영정 사진 위로 사방팔방 흩뿌려졌다. 기름진 국물이 유리 액자를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엄마의 다정한 미소 위로 미역 줄기가 처참하게 널브러졌다. 바닥에는 산산조각이 난 그릇 파편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혜진의 발밑까지 튀어오른 뜨거운 국물이 발등을 데웠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혜진의 시선은 얼룩진 엄마의 사진에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된 것처럼 귓게는 깊은 정막만이 맴돌았다. 옥자는 씩씩거리며 혜진을 내려다 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며느리를 굴복시켰다는 비열한 만족감이 스쳐 지나갔다.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를 무시해. 내 어미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부모 없이 자란 티를 이렇게 내는구나.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치워. 그리고 너 오늘 내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지 않으면 이 집안에서 영원히 쫓겨날 줄 알아. 옥자는 잔인한 저주를 퍼붓고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가 신고 온 흙 묻은 구두가 혜진이 전날 밤새도록 닦아놓은 것일 바닥에 더러운 발자국을 남겼다. 이내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며 아파트를 뒤흔드는 충격음이 복도에 울려 퍼졌다. 정막이 내려와 앉은 것일. 혜진은 그 자리에 선 채로 미세하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엎질러진 제사상 앞에는 7년간 혜진이 시댁을 향해 바쳐온 모든 인내와 헌신이 산산조각이 나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맨손으로 엎질러진 미역국에 뜨거운 건더기를 주워 담고 엉망이 된 나물들을 쓸어 모았다. 날카로운 사기 그릇 파편이 손가락을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지만 혜진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손은 마침내 국물로 얼룩진 엄마의 영정 사진에 닿았다. 혜진은 자신의 옷소매로 액자 유리에 묻은 기름기를 조심스럽게 미친 듯이 닦아내기 시작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슬픔이라는 감정은 이미 분노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차갑게 증발해버린 지 오래였다. 대신 혜진의 가슴 깊은 곳에서 검고 끈적한 증오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며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오직 평범한 가족의 온기를 원했을 뿐이었다. 부모 없는 고아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낮추고 헌신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에 뿌려진 뜨거운 국물과 멸시뿐이었다. 혜진은 베인 손가락에서 흐르는 피가 액자 모서리에 붉게 물드는 것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엄마의 사진을 가슴에 깊이 품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혜진은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과 파편들 사이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 혜진은 없었다. 대신 차갑고 예리하게 벼려진 복수심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당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알량한 채면 내가 갈기갈기 찢어발겨 줄게. 당신 집안이 바닥까지 무너져 내리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메마른 입술 틈으로 새어나온 혜진의 맹세는 낮고 깊었다. 그것은 자신을 억눌러 왔던 거대한 세장을 제 손으로 부수겠다는 잔인하고도 처절한 선전포고였다. 어머니의 제사상이 엎어지고 며칠이 지난 주말 혜진은 평소와 다름없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시댁의 무거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던 옥자는 혜진이 들어오자마자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다. 옥자의 얼굴에는 며느리가 백기를 들고 항복하러 왔다는 오만한 확신이 가득했다. 이제야 내 주제 파악이 좀 되니 들어오자마자 무릎부터 꿇을 줄 알았더니 아직도 뻣뻣하게 서 있는 꼴이라니. 옥자의 비아냥거림이 거실을 날카롭게 가로질렀지만 혜진은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식사 준비 돕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고 심지어 부드럽기까지 했다. 분노도 슬픔도 반항심도 모두 거세된 듯 완벽하게 기계적인 순종이었다. 옥자는 며느리의 그 소름 끼치도록 차분한 태도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으나 이내 자신이 혜진의 길을 완전히 꺾어 놓았다고 착각하며 승리감에 젖어 조소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옥자가 등을 돌린 순간 혜진의 두 눈동자는 차갑게 얼어붙은 호수처럼 짙고 매서운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이 지옥 같은 집안의 사람들을 가족이 아닌 철저히 무너뜨려야 할 사냥감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철 회장까지 자리에 참석한 가족 식사 자리는 숨이 막힐 듯 무거운 공기로 가득했다. 긴 식탁의 상석에는 상철이 앉아 있었고 오른쪽에는 남편 재훈과 사고뭉치, 시동생 서준이, 왼쪽에는 옥자와 함께 외부인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초대받은 재무이사 윤호가 자리하고 있었다. 상철 회장은 수저를 내려놓으며 서준을 향해 매서운 시선을 던졌다. 내놓은 회사의 이름만 올려놓고 월급이나 축내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법인 카드로 룸살롱을 돌아다녔다지. 내가 언제까지 내 뒤치다거리를 해야 한단 말이냐. 서준은 아버지를 향해 어깨를 움츠리며 변명하듯 입술을 삐죽거렸다. 아, 아버지도 참. 제가 뭐 매일 그랬습니까? 거래처 사람들 접대하느라 그런 건데. 너무 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이 집안 아들인데 그 정도도 묻습니까? 상철 회장은 노기를 띠며 주먹으로 식탁 위를 내리쳤다. 둔탁한 진동이 식탁을 타고 전해지자 옥자가 서둘러 남편을 말리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애썼다. 상철 회장은 한심하다는 듯 서준을 노려보다가 이내 옆에 앉은 윤호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를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은 친아들을 대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신뢰에 차 있었다. 윤호, 네가 고생이 많다. 밖으로 새는 돈 막으랴 저런 모자란 놈 뒷수습하랴. 내 곁에 너같이 든든한 직원이 있어서 다행이지. 윤호는 여튼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회장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겸손하고 반듯한 대답. 그러나 맞은편에서 말없이 국을 떠먹던 혜진의 시선이 윤호의 얼굴에 머물렀다. 상철 회장이 다시 고개를 돌려 서준을 꾸짖는 찰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윤호의 눈동자에서 순식간에 섬뜩한 빛이 번뜩였다. 상철 회장을 향한 그 짧고 강렬한 시선은 결코 충성스러운 직원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뼛속 깊이 사무친 짓물러 터진 증오에 가까웠다. 혜진은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평범한 재무이사가 고용주를 향해 지을 수 있는 표정이 아니었다. 그 순간부터 혜진의 감각은 윤호라는 인물을 향해 날카롭게 곤두서기 시작했다. 며칠 뒤 혜진은 인테리어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상철 회장의 회사 로비에 들렀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하던 그녀는 로비 구석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목격하고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서준이 험악한 인상에 사내 3명에게 멱살을 잡힌 채 벽으로 밀어붙여져 있었다. 너희 아버지 회사 로비에서 개망신 당하기 전에 빨리 빚 갚아라. 도박판에서 빌려간 돈이 얼만데 아직도 오리발이야. 사채업자들은 위협적인 몸짓으로 서준을 윽박지르고 있었다. 서준은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살려달라며 애원하고 있었다.
그때 로비의 회전문이 열리며 단정한 차림의 윤호가 나타났다. 그는 소란을 피우는 사채업자들에게 다가가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어 우두머리에게 건넸다. 이자로 우선 정리하시죠. 원금은 다음 주에 회장님 모르게 개인 계좌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회사에서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윤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사채업자 우두머리는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거친 손길로 서준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서준이 콜록거리며 바닥을 기어가는 동안 기둥 뒤에 숨어있던 혜진의 눈에 기묘한 장면이 들어왔다. 봉투를 챙긴 우두머리가 몸을 돌리기 전 윤호를 향해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인 것이다. 윤호 역시 무표정한 얼굴로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무언의 신호를 주고받았다. 그것은 돈을 갚고 쫓아내는 자와 돈을 받는 자 사이의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었다. 마치 처음부터 철저하게 짜인 연극의 한 장면처럼 윤호가 이 사채업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강렬한 직감이 혜진의 뇌리를 스쳤다. 그날 퇴근 시간, 혜진은 자신의 차를 몰아 회사 주차장 출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다. 이내 윤호가 로비를 걸어 나와 방향을 틀었다. 고급 승용차를 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그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혜진은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그의 뒤를 밟았다. 버스는 화려한 도심을 벗어나 점점 불빛이 희미해지는 외곽의 낡은 동네로 진입했다. 종점 근처에서 내린 윤호가 걸음을 옮긴 곳은 페인트가 벗겨지고 담벼락이 무너져 내리는 허름한 고시원 앞이었다. 윤호는 익숙한 동작으로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사라졌다. 운전대에 손을 올린 채 어둠 속에 차를 세워둔 혜진은 그 이질적인 풍경을 가만히 응시했다.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으며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재무이사가 창문조차 제대로 없는 빈민가의 고시원에 살고 있다니. 퍼즐 조각이 맞지 않았다. 혜진은 윤호가 상철 회장 일가를 향해 품고 있는 맹독 같은 원한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회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다. 시댁을 무너뜨리기 위해 적의 적은 가장 훌륭한 동맹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저녁 혜진은 다시 고시원 근처를 찾아갔다. 골목 모퉁이의 편의점 앞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쥐고 서 있던 그녀는 윤호가 편의점에서 생수 한 병을 사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걸음을 옮길 때 주머니 틈새로 얇은 종이 한 장이 빠져나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윤호가 어두운 골목으로 완전히 사라진 후 혜진은 천천히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구겨진 종이를 주워들었다.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종이를 펼친 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시외곽에 위치한 요양병원의 입원비 결제 영수증이었다. 그리고 보호자 서명란에는 윤호라는 이름이, 환자 이름란에는 혜진이 상철 회장의 서재에서 언뜻 보았던 오래된 서류 속의 이름과 동일한 여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혜진은 영수증을 단단히 쥐었다. 가문의 가장 깊고 썩은 뿌리가 그녀의 눈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낡은 고시원 앞 골목에서 주운 요양병원 영수증은 혜진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의문들을 하나의 거대한 실마리로 연결해 주었다. 상철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재무이사 윤호, 그리고 그가 보호자로 등록된 요양병원의 이름 모를 환자. 다음 날 아침 혜진은 출근을 미루고
영수증에 적힌 시외과계 요양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려 도착한 곳은 상이슬게 자리 잡은 작고 허름한 병원이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건물의 퀴퀴한 공기가 혜진의 코끝을 스쳤다. 간호사 스테이션으로 다가간 혜진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는 척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이 이곳에 입원해 계시다고 들었는데 면회가 가능할까요? 환자분. 성함은 강미숙님입니다. 간호사는 모니터를 잠시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강미숙 환자분은 면회가 어렵습니다.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신 데다 최근에 상태가 악화되어 보호자 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아드님께서도 외부인 면회는 절대 받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고요. 아드님이요. 혜진의 심장이 미세하게 뛰었다. 간호사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네, 윤호 씨요. 참 효자시죠. 바쁘신 와중에도 주말마다 빼놓지 않고 찾아오시니까요. 혜진은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빠져나왔다. 윤호의 어머니. 그리고 상철 회장의 서재에서 보았던 낡은 서류철 속 이름. 두 가지 사실이 겹치며 혜진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이 뼈대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가설을 완벽한 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물증이 필요했다. 그날 오후 혜진은 언니 지은이 일하는 회계사무소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지은은 동생이 찾아온다는 연락을 받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먼저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아,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왜 이렇게 반쪽이 됐어? 지은은 동생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손을 꼭 쥐었다. 혜진은 언니의 손을 마주 잡으며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언니, 부탁이 하나 있어. 언니, 인맥 중에 기업 자금 흐름이나 비자금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있지? 아주 조용하고 입 무거운 사람으로. 지은의 눈이 커졌다. 동생의 입에서 나올 법한 단어들이 아니었다. 자금 추적 너 설마 시아버지 회사 뒷조사하려는 거야? 미쳤어, 혜진아. 네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해? 언니, 나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엄마 제사상 엎어지던 날 나 결심했어. 그 집안 사람들 내 손으로 다 끝낼 거야. 나 좀 도와줘. 혜진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차가웠다. 지우는 동생의 결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내 지인 중에 세무조사 쪽으로 잔뼈가 굵은 선배가 한 명 있어. 그 사람한테 조용히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게. 며칠 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늦은 밤, 혜진은 인적이 드문 한강 둔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렸다. 이내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다가와 혜진의 차 옆에 정차했다.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며 지은의 선배라는 중년 남성이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다. 지은이 부탁이라서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이거 장난이 아니더군요. 남성의 목소리에는 짙은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혜진은 서류 봉투를 받아들며 조수석으로 몸을 기울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남성은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전형적인 횡령입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대담한 수법으로요. 회사 자금이 실체도 없는 페이퍼 컴퍼니 세 곳으로 매달 규칙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회사들 주소지를 확인해 보니 전부 빈 창고거나 가정집이었습니다. 좋기 3년은 넘게 이런 식으로 자금을 빼돌린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곧 회사가 무너질 겁니다.
혜진은 서류 봉투 안의 문건들을 꺼내어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았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 그리고 유령 회사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자금 흐름을 승인한 결제란에는 하나같이 재무이사 윤호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 자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갔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게 가장 기가 막힌 부분입니다. 자금은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거쳐 현금화된 뒤 증발해버렸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솜씨죠. 이 일을 주도한 사람은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라 작정하고 회사를 거덜내려고 들어온 겁니다. 혜진은 서류를 다시 봉투에 집어넣었다.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례비는 언니를 통해 전달하겠습니다. 세단이 멀어진 후 혜진은 차 안에서 서류 봉투를 가슴에 품었다. 윤호는 상철 회장의 회사에 칼을 꽂고 있었다. 그것도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천천히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린 채 피를 말리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조각이 남아 있었다. 도대체 왜 윤호가 이토록 지독한 원한을 품고 상철 회장을 파멸시키려 하는가? 혜진은 흥신소에 의뢰했던 윤호의 과거에 대한 뒷조사 결과가 나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그리고 이틀 뒤 퇴근길에 혜진의 휴대전화로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차를 갓길에 세우고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연 혜진은 모니터 화면에 떠오른 몇 장의 사진과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며 숨을 멈췄다. 보고서에는 윤호의 출생과 관련된 낡은 호적 등본 사본과 30년 전 상철 회장의 행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다. 강미숙, 윤호의 어머니. 그녀는 상철 회장이 옥자와 결혼하기 전 젊은 시절 잠시 만났던 여자였다. 그리고 윤호는 상철 회장이 자신의 야망과 옥자 집안의 재력을 선택하며 매정하게 버린 혼외 자식이었다. 혜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상철 회장은 자신의 핏줄을 버렸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나 그 버려진 아들은 자신을 부정했던 아버지의 회사에 가장 신뢰받는 신복으로 위장하여 침투했다. 옥자의 허영심 서준의 도박비, 그리고 무능한 남편 재훈. 이 썩어빠진 집안은 윤호가 파놓은 거대한 함정 위에서 곧 무너질 모래성을 쌓고 있었던 것이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차창을 세차게 때렸다. 혜진은 차창에 기대어 어둠 속을 응시했다. 시댁 식구들을 향한 혐오감과 같은 상처를 안고 칼을 갈아온 윤회에 대한 묘한 동질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뒤엉켰다. 이제 그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어설프게 이 사실을 시댁에 알려 상황을 수습하게 두지는 않을 것이다. 혜진은 이 거대한 폭탄의 뇌관을 가장 화려하고 파괴적인 순간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터뜨리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어 윤회에게 짧은 문자를 전송했다. 오늘 밤 9시 고시원 앞 사거리 카페에서 뵙죠. 혜진입니다. 밤 9시 정각 낡은 고시원 앞 사거리에 자리한 작고 한적한 개인 카페에 문이 열렸다. 딸랑하는 경쾌한 종소리와 함께 윤호가 들어섰다. 평소 회사에서 입던 빈틈없는 정장 차림이 아닌 구겨진 면바지와 어두운 색 점퍼를 걸친 수수한 모습이었다.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혜진은 탁자 위에 놓인 따뜻한 아메리카노 잔을 양손으로 감싸쥔 채 그를 응시했다. 윤호의 시선이 카페 안을 훑다가 혜진과 마주쳤다. 그는 당황하거나 놀라는 기색 없이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다가와 혜진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다. 사모님께서
이런 누추한 동네까지 웬일이십니까? 윤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혜진은 인사를 생략한 채 핸드백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어 탁자 위로 밀어보냈다. 봉투 입구 사이로 유령 회사들의 명단과 복잡한 자금 흐름을 보여주는 차트, 그리고 윤호의 이름이 적힌 요양병원 영수증 사본이 살짝 삐져나와 있었다. 윤호는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미간이 아주 미세하게 찌푸려졌으나 이내 평온함을 되찾았다. 이게 뭡니까? 도련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윤호 이사님이라고 부르는 게 편하실까요? 혜진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그 단어에 윤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가 오랫동안 감춰왔던, 그리고 상철 회장만이 알고 있을 거라 믿었던 가장 깊은 비밀이 혜진의 입을 통해 세상 밖으로 튀어나온 순간이었다. 어디서부터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모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거창한 스토리는 없습니다. 덮어두시는 게 그쪽 신상에도 좋을 겁니다. 윤호의 목소리는 한층 더 서늘해졌고 경고의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었다. 혜진은 잔을 내려놓으며 등바디에 몸을 기댔다. 3년 전이더군요. 아버님께서 외부에서 갑자기 재무이사를 데려오신 게, 평소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시는 분이 유독 윤호 씨에게만 관대했던 이유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죄책감 때문이었겠죠. 자신이 벌인 핏줄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 윤호는 턱을 괴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혜진의 말이 전곡을 찌를 때마다 그의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리고 윤호 씨가 지난 3년간 아버님 회사 자금을 유령 회사 세 곳으로 빼돌린 내역도 전부 확인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이 되기 전에 회사는 부도를 피할 수 없겠네요. 윤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맹목적인 복수심과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계획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으로 날카롭게 벼려져 있었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서류를 들고 회장님께 달려가서 충성스러운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저를 협박해서 돈이라도 뜯어낼 생각입니까? 윤호의 비아냥거림에도 혜진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입가에 희미하고 서글픈 미소를 띄었다. 아니요. 저는 아버님께 이 사실을 알릴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윤호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혜진은 탁자 위로 상체를 조금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그 집안 사람들이 철저하게 파멸하는 걸 원합니다. 윤호 씨보다 어쩌면 제가 더 간절할지도 모르죠. 윤호 씨가 지금까지 해온 일, 그리고 앞으로 할 일,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덮어둘 겁니다. 오히려 당신이 계획을 완수할 수 있도록 침묵이라는 가장 완벽한 조력을 해드리죠. 윤호는 혜진의 눈빛에서 거짓을 찾으려 했으나 그녀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 속에는 7년간 억눌려온 지독한 증오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자신과 같은 종류의 상처를 가진 자만이 뿜어낼 수 있는 도끼였다. 긴 침묵 끝에 윤호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체념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저희 어머니, 젊은 시절 회장님, 뒷바라지 다 하시다가 버려졌습니다. 옥자 사모님, 집안의 그 대단한 재력과 배경 앞에서 임신한 어머니는 철저하게 지워졌죠. 홀로 저를 낳고 키우시며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러다 병을 얻으셨고 수술비가 없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호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다. 초인종을 누르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당신 핏줄이니 제발 살려달라고. 하지만 상철 회장은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나한테 너 같은 놈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요. 그날 그 문전박대가 결국 어머니의 병을 악화시켰고 지금은 요양병원에서 제 얼굴조차 알아보지 못하십니다. 혜진은 묵묵히 윤호의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어머니 제사상을 엎어버리며 부모 없는 고아라 조롱하던 옥자의 서늘한 목소리와 윤호의 절망스러운 과거가 소름 끼치도록 겹쳐졌다. 이기적인 욕망과 허영심으로 뭉친 그 가족은 타인의 삶을 짓밟는 것에 일말의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괴물들이었다. 그래서 복수를 결심하신 거군요. 혜진의 말에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그 잘난 회장님이 어떻게 사는지 구경이나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곁에서 지켜볼수록 참을 수가 없더군요. 옥자 사모님의 그 역겨운 사치 서준이 녀석의 도박 빚을 회사 돈으로 메워주는 그 꼴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그들을 부셔버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으로 세운 그 잘난 체면, 돈으로 바닥까지 끌어내려 줄 겁니다. 혜진은 윤호의 확고한 결의를 확인하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윤호 앞으로 밀었다. 거래를 하나 하죠. 저는 당신의 횡령 사실을 영원히 묻어두겠습니다. 대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짜 장부 그리고 이 유령 회사들이 아버님의 차명 계좌가 아닌 당신이 조작한 계좌로 연결되어 있다는 확실한 증거 자료의 복사본을 저에게 넘기세요. 윤호의 경계심이 다시 곤두섰다. 그 자료를 사모님께서 어디에 쓰시려는 겁니까? 혜진의 입술 사이로 서늘하고 매서운 대답이 흘러나왔다. 다음 달이 아버님의 칠순 잔치입니다. 옥자 어머니께서 지역 유지들을 다 모아놓고 대대적으로 체면을 세우시겠다고 벌써부터 난리시죠. 저는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이 모든 더러운 진실을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터뜨릴 생각입니다. 윤호는 혜진의 잔인하고도 완벽한 계획을 들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은 그저 회사를 부도내고 조용히 사라질 생각이었으나 눈앞에 이 여자는 상철 회장 일가의 사회적 생명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려 하고 있었다. 그것도 가장 끔찍한 공개 처형의 방식으로. 당신은 잔치가 끝난 직후 해외로든 어디로든 떠나십시오. 그동안 빼돌린 돈으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를 잘 모시고요. 회장 일가가 파멸하는 그 화려한 피날레는 제가 장식하겠습니다. 혜진의 제안은 윤호에게 완벽한 퇴로를 열어주는 동시에 복수의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것이었다. 윤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혜진의 결연한 눈빛에 압도되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같은 장소에서 자료를 넘기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둘 다 이 지옥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길 바라죠.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카페 밖으로 나선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길고 긴 터널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며느리와 버려진 아들, 결코 섞일 수 없는 두 사람의 서늘하고도 완벽한 동맹이 성립된 밤이었다. 상철 회장의 칠순 잔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성북동 저택의 분위기는
겉으로는 한없이 화려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는 짙은 불안감과 서늘한 균열이 기어다니고 있었다. 회사 자금줄이 서서히 말라붙기 시작했다. 윤호가 계획적으로 자금을 유령 회사로 빼돌린 탓에 하청 업체들의 대금 결제가 줄줄이 밀리고 직원들의 월급마저 연체된다는 소문이 회사 안팎으로 파다하게 퍼졌다. 상철 회장은 매일 밤 서재에 틀어박혀 담배만 피워댔고 그의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저택 복도를 울리는 날이 잦아졌다. 하지만 시어머니 옥자는 이러한 위기를 직시하려 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현실을 부정하며 허영심의 크기를 더욱 기형적으로 부풀려 갔다. 그녀에게 남편, 회사의 자금난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자신의 완벽하고 고상한 사모님이라는 체면을 깎아내릴 이유는 되지 못했다. 어느 주말 오후 혜진은 옥자의 부름을 받고 시댁 거실에 서 있었다. 옥자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화려한 카탈로그를 뒤적이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상철 회장의 칠순 잔치를 위해 예약한 시내 최고급 5성급 호텔의 연회장 계약서와 지역 유지들에게 돌릴 수백만 원짜리 답례품 리스트가 널브러져 있었다. 너 내가 지난번에 말한 구청장 사모님들 모임에 돌릴 선물 준비는 다 해뒀지. 옥자는 시선조차 주지 않은 채 날카롭게 물었다. 혜진은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그 선물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남편의 카드 한도가 며칠 전에 모두 정지되었습니다. 아버님의 회사에서 월급이 2달째 들어오지 않고 있어서 지금 저희 부부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입니다. 그 말을 들은 옥자가 신경질적으로 카탈로그를 덮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꼬리가 사납게 치켜 올라갔다. 모 카드 한도가 정지돼 회사가 잠깐 자금이 도는 게 늦어지는 것뿐인데 그걸 핑계로 내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 쓸 돈을 아끼겠다는 거냐. 네가 밖에서 인테리어 실장이라며 번 돈은 다 어디다 빼돌려 놓고 이제 와서 돈 타령이야. 옥자의 목소리가 거실 천장을 찌를 듯 높아졌다. 혜진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응시했다. 제 개인 통장 장호까지 어머니께서 관여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서준 서방님이 지난달에 회사 법인 카드로 수천만 원을 결제해서 자금팀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습니다. 칠순 잔치 규모를 조금 줄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 건방진 것. 혜진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옥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매서운 마찰음과 함께 혜진의 고개가 옆으로 거칠게 돌아갔다. 옥자가 혜진의 뺨을 전력으로 내리친 것이다. 뺨이 화끈거리며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지만 혜진은 신음조차 내지 않았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않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옥자와 시선을 맞추었다. 이전의 혜진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혜진의 눈동자는 두려움이나 굴복 대신 얼음처럼 차갑고 섬뜩한 기운만이 서려 있었다. 너무나도 고요하고 텅 빈 그 눈빛에 옥자는 멈칫하며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네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 근본도 없는 고아를 거둬줬더니 집안에 재수 없는 기운만 몰고 들어와서 회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야. 내까짓게 감히 내 체면에 흠집을 내려들어. 옥자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혜진을 가리키며 악다구니를 썼지만
혜진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그저 옥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볼 뿐이었다. 어머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칠순잔치 기대 이상으로 완벽하게 준비해 놓겠습니다. 혜진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짧게 답하고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뒤돌아섰다. 거실을 빠져나가는 그녀의 등 뒤로 옥자가 숨을 헐떡이며 분통을 터뜨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혜진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온 혜진은 어둠이 깔린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 재훈이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다. 재훈은 거실 불도 켜지 않은 채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당신 왜 불도 안 켜고 청승맞게 이러고 있어? 그리고 엄마한테 또 무슨 말대꾸를 한 거야? 아까 엄마가 전화해서 길길이 날뛰시더라. 당신이 시아버지 칠순 잔치에 돈 한 푼 안 보태겠다고 했다며. 재훈은 아내의 부은 뺨을 발견하지도 못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어머니의 불만과 아내에 대한 원망만이 가득했다. 혜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7년 전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줄 유일한 가족이라 믿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혜진을 시어머니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지 않았고 오히려 혜진을 제물로 바쳐 집안의 평화를 유지해온 비겁한 방관자였다. 재훈 씨, 당신 카드 한도 초과된 거 알지? 아버님하고 회사 이번 달 넘기기 힘들어. 직원들 월급 줄 돈도 없어서 도산 위기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알아서 다 해결하신다잖아. 조금만 버티면 윤호 이사가 대출 끌어와서 수습할 거라고. 당신은 왜 그렇게 매사에 부정적이야? 엄마 말대로 진짜 집안 망하길 바라는 사람처럼. 재훈은 현실을 외면한 채 버럭 화를 냈다. 혜진은 조소 섞인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해결되겠지. 아주 완벽하게. 혜진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화장대 앞에 앉은 그녀는 가방에서 검은색 USB 하나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윤호가 약속대로 넘겨준 진짜 이중장부와 차명 계좌 내역, 그리고 윤호와 상철 회장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 파일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혜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부은 뺨을 쓰다듬었다. 옥자에 매서운 손찌검이 남긴 붉은 자국 위로 칠 연간 켜켜이 쌓인 멸시와 조롱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어머니가 목숨처럼 아끼는 그 알량한 체면, 수십 명의 귀빈들 앞에서 가장 처참하게 짓밟아 드릴게요. 혜진의 입술 끝이 기묘하게 말려 올라라갔다. 폭풍 전야의 어둠 속에서 가문을 무너뜨릴 거대한 파도는 이미 혜진의 손끝에서 조용히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달력의 날짜가 하루하루 넘어갈수록 상철 회장의 칠순 잔치가 열릴 예정인 주말이 턱 밑까지 다가왔다. 회사 안팎에서는 부도설이 기정사실처럼 나돌았고 하청 업체 사장들이 회장실로 들이닥쳐 밀린 대금을 내놓으라며 난동을 부리는 일이 연일 벌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동 저택의 여주인 옥자는 마치 현실과 단절된 섬에 사는 사람처럼 굴었다. 그녀는 아들 재훈에게 전화를 걸어 칠순잔치 당일 입을 이 최고급 맞춤 한복이 제때 도착하는지, 호텔 연회장의 꽃장식이 자신이 지시한 대로 유럽산 생화로 세팅되었는지 닥달하기 바빴다. 그녀에게 가문의 몰락이라는 끔찍한 단어는 아직 실제하지 않는 환상에 불과했다. 칠순 잔치를 단 이틀 앞둔 목요일 저녁. 퇴근 후 텅 빈 아파트 거실에 홀로 앉아있던 혜진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화면에는 시어머니라는 세 글자가 차갑게 떠 있었다. 혜진의 시선은 거실 한 구석 며칠 전 옥자가 난동을 부리며 엎어버렸던 엄마의 제사상이 있던 빈자리에 머물렀다. 비록 마음속으로는 이미 시댁을 향한 파멸의 시나리오를 완성하고 모든 준비를 끝마친 상태였지만 혜진의 깊은 내면 한 구석에는 아직도 아주 얇고 위태로운 미련 한 자락이 남아 있었다. 그것은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한 일말의 희망이었다. 부모 없이 자랐기에 그토록 갈구했던 비록 상처투성일지라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진짜 가족이 되어주길 바랐던 7년의 시간이 혜진의 발목을 아주 가볍게 붙잡고 있었다. 혜진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만약 정말 만약이라도 지금 이 순간 옥자가 엄마의 제사상을 엎은 일에 대해 그리고 자신을 모욕했던 지난 날들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마디라도 건넨다면, 그렇다면 혜진은 이 거대한 복수를 멈추고 조용히 이 집안을 떠나는 것으로 끝맺을 수도 있다는 마지막 갈등이었다. 혜진은 굳은 결심을 한 듯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기도 전에 신경질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튀어나왔다. 웬일이냐, 네가 먼저 전화를 다 하고. 옥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며느리를 향한 조롱과 멸시가 짙게 깔려 있었다. 혜진은 침착하게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어머니 혜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만 묻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소리를 하려고? 호텔 예약건 확인은 다 끝냈어. 호텔 건이 아닙니다. 지난번 제 친정엄마 기일날 저희 집에 오셔서 제사상 엎으셨던 일 말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불편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옥자가 코웃음을 쳤다. 뭐 다 지난 일을 이제 와서 왜 꺼내? 네가 며느리 도리 안 하고 고집 부리니까 내가 홧김에 그런 거지. 그게 대수냐? 대수냐고요? 어머니, 그건 홧김이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행동이셨습니다. 저에게 그리고 저희 엄마에게 정식으로 사과해 주십시오. 사과하신다면 이번 칠순 잔치 제가 어머니 체면 손상되지 않게 끝까지 무사히 마무리하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호했다. 그것은 옥자에게 던지는 마지막 구명줄이자 최후 통첩이었다. 그러나 옥자는 혜진의 진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격분했다. 사과, 네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사과를 요구해 미쳤구나. 아주 단단히 미쳤어. 내가 왜 너 같은 근본 없는 고아년한테 고개를 숙여야 하니. 내 어미가 살아서 널 그렇게 가르쳤어. 옥자의 폭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혜진을 향해 돌진했다. 혜진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아있던 옅은 온기마저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끝까지 뉘우침이 없으시군요. 뉘우쳐, 야, 너 잔칫날에 허튼 수작 부리기만 해봐라. 내가 그날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네가 얼마나 되바라진 며느리인지 낱낱이 밝혀서 내 얼굴을 들고 다니지도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옥자의 악에 바친 목소리가 귓가를 찢을 듯 울렸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혜진은 허무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조용히 대답했다. 네, 어머니. 잔칫날 뵙겠습니다. 부디 그날 어머니께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완벽한 체면 실컷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혜진은 옥자의 대답을 듣지 않고 미련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끊어진 휴대전화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는 혜진의 손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마지막 끈이 잘려나간 순간
오히려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죄책감과 망설임이 깨끗하게 증발해버렸다. 혜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침실로 향했다. 화장대 서랍을 열자 값비싼 화장품들 사이로 그녀가 미리 준비해둔 작고 검은 물건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손을 뻗어 윤회에서 받은 USB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상철 회장의 몰락을 알리는 유령 회사의 자금 횡령 장부 복사본과 옥자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문의 정통성을 산산조각 낼 윤호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담겨 있었다. 혜진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두 눈동자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야수의 눈처럼 차갑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회는 드렸어요, 어머니. 당신 스스로 지옥 문을 열어젖힌 겁니다. 혜진은 서랍을 쾅 닫고 USB를 자신의 고급 명품 핸드백 안쪽 깊숙한 지퍼 포켓에 밀어 넣었다. 금속 지퍼가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갈랐다. 그것은 상철 회장 일가의 파멸을 알리는 서막의 종소리와도 같았다. 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거실로 나왔다. 7년이라는 길고 어두웠던 인내의 터널이 끝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재훈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했다. 내일 모레 아버님 칠순잔치,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영상이 있으니까 식순 마지막에 틀 수 있게 호텔 측에 말해둬. 전송 버튼을 누른 혜진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완벽한 복수의 무대가 그녀의 손끝에서 서서히 막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주말 저녁,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최고급 5성급 호텔의 대연 회장은 상철 회장의 칠순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수백 명의 하객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 천장을 수놓은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냈고 옥자의 지시대로 유럽에서 공수해온 수만 송이의 생화가 연회장 곳곳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값비싼 향기를 내뿜고 있었다. 상철 회장 부부는 연회장 입구에 서서 끊임없이 밀려드는 하객들을 맞이했다. 옥자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은빛 실크 맞춤 한복을 차려입고 목에는 굵은 진주 목걸이를 건 채 입가에 자애롭고 완벽한 사모님의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 유지들과 정치인들의 사모님들과 손을 맞잡으며 가문의 건재함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상철 회장 역시 겉으로는 껄껄 웃으며 지인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그의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역력했다. 며칠 전부터 회사에 어음 결제를 독촉하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지만 그는 오늘 이 성대한 잔치를 무사히 치러내어 투자자들의 불안을 잠재워야만 했다. 혜진은 연회장 한 구석 원탁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그 가식적인 연극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단정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무대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칠흑 같은 가방이 묵직하게 놓여 있었다. 남편 재훈이 다가와 혜진의 옆자리에 앉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투덜거렸다. 당신은 며느리가 돼가지고 손님 맞이도 안 하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까 엄마가 당신 찾으시더라. 표정 좀 펴. 오늘 같은 날 꼭 그렇게 초상집 온 사람처럼 굴어야겠어. 혜진은 남편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7년 전 자신에게 따뜻한 가족이 되어주겠다던
남자의 얼굴에서 더 이상 일말의 애정이나 연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재훈 씨, 내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영상은 식순 마지막에 틀기로 했지. 혜진의 차분한 질문에 재훈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지배인한테 말해뒀어. 아버지가 엄청 기대하시더라. 며느리가 무슨 이벤트를 준비했냐면서. 쓸데없는 짓에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조용히 있다 가자. 혜진은 옅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너무나 서늘해서 보는 이의 등줄기를 오싹하게 만들 법한 죽은 자의 입꼬리 같은 웃음이었다. 잠시 후 사회자의 활기찬 안내 멘트와 함께 본격적인 칠순 잔치가 시작되었다. 최고급 코스 요리가 서빙되고 하객들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축배를 드는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연회장 뒤편에는 윤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는 상철 회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사냥감을 바라보는 포식자의 그것과 같았다. 식순이 거의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밝은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다. 자,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상철 회장님의 칠순을 축하하며 며느님이신 혜진 실장님께서 아주 특별하고 감동적인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다 함께 화면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히 연회장에 조명이 어두워지고 웅성거리던 하객들의 시선이 정면에 거대한 빔 프로젝터 스크린으로 향했다. 스크린 위로 잔잔하고 감동적인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다. 상철 회장 일가에 행복해 보이는 가족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한 장씩 넘어갔다. 상석에 앉아 있던 옥자는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고 상철 회장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화면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피아노 선율이 절정에 다다르기 직전 갑자기 영상이 멈추더니 스크린 전체가 지직거리며 섬뜩한 파열음을 냈다. 그리고 다음 순간 화면에 띄워진 것은 화목한 가족 사진이 아니었다. 검은색 배경 위로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상철 회장 횡령 내역서 및 페이퍼 컴퍼니. 자금 흐름도 화면에는 지난 3년간 회사의 막대한 자금이 세 곳의 유령 회사로 빠져나간 복잡한 차명 계좌의 내역과 그 결제를 승인한 상철 회장과 윤호 이사의 도장이 찍힌 이중 장부의 스캔본이 적나라하게 펼쳐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게 뭐야? 회사 돈을 빼돌렸다고? 세상의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더니 사실이었어. 상철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당황한 목소리로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기계 안 꺼. 누구 짓이냐? 그러나 영상은 멈추지 않았다. 혜진이 호텔 제어실 컴퓨터의 화면 공유를 암호로 잠가버렸기 때문에 직원이 기계를 끄려 해도 소용이 없었다. 이내 스크린의 화면이 전환되며 이번에는 또 다른 문서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상철 회장과 재무이사 윤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다. 빨간색 박스로 강렬하게 표시된 부분에는 친자 확률 99.9%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연 회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수백 명의 시선이 얼어붙은 상철 회장과 옥자를 향해 꽂혔다. 옥자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그녀는 파르르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과 남편을 번갈아 가리켰다.
그녀의 화려한 한복과 진주 목걸이가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평생을 목숨처럼 지켜온 고결한 사모님의 체면이 수백 명의 귀빈 앞에서 가장 추악한 형태로 짓밟혔다. 여보, 당신 저게 뭐야? 윤호, 저 자식이 당신 핏줄이라고 내 앞에서 대답해봐. 옥자가 비명을 지르며 상철 회장의 멱살을 잡았다. 회장은 눈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릴 뿐이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연 회장 구석에 앉아있던 혜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사회자가 떨어뜨리고 간 마이크를 집어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 나갔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꼿꼿하게 선 그녀의 모습은 장례식장을 찾은 사신처럼 서늘했다. 마이크를 통해 혜진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연 회장 전체로 울려 퍼졌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겉으로는 이토록 화려하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져 형체조차 없는 이 위선적인 가족의 진실을 마주하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혜진은 상석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옥자와 상철 회장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어머니, 부모 없는 고아라고 저를 그렇게 벌레 보듯 멸시하셨죠. 당신의 그 잘난 체면 핏줄 그리고 돈, 당신 남편이 버린 혼외자식 윤호 이사가 10수년 만에 돌아와 이 회사를 갈기갈기 찢어발겼고 당신의 무능한 아들 서준 도련님이 회사 돈으로 도박을 해댄 결과입니다. 이래도 제 탓이신가요? 옥자는 이성을 잃고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이 미친년 네가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널 가만두지 않겠다. 옥자가 두 손을 뻗어 혜진의 머리채를 잡으려 허공을 가른 순간 그녀는 화려한 실크 치맛자락에 발이 걸려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비참하게 바닥으로 나뒹굴고 말았다. 화려한 한복이 구겨지고 진주 목걸이가 끊어지며 하얀 알맹이들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바닥에 엎어진 옥자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혜진이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다. 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엄마 제사상을 엎으셨던 날 제가 다짐했죠. 똑같이 갚아드리겠다고. 당신의 가장 화려한 무대를 가장 비참한 지옥으로 만들어드리겠다고요. 그때였다. 연 회장의 굳게 닫혀있던 육중한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경찰청 수사관 수십 명이 들이닥쳤다. 윤호가 미리 제보해둔 경제범죄 수사대 병력이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상철 회장과 서준을 향해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비명과 고함 셔터 터지는 소리와 사이렌 불빛이 얽히며 칠순잔치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해버렸다. 혜진은 마이크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남편 재훈이 혼비백산하여 주저앉은 모습을 한번 차갑게 훑어본 뒤 그녀는 뒤를 돌아 연 회장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허영심과 위선으로 세워졌던 거대한 모래성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혜진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7년간 갇혀있던 유리 감옥이 완벽하게 박살난 밤이었다. 상철 회장의 칠순잔치가 가장 추악한 스캔들로 막을 내린 그날 밤 혜진은 호텔의 화려한 로비를 홀로 걸어 나왔다. 연 회장 안에서는 아직도 뒤엉킨 고성과 카메라 플래시 소리 그리고 경찰의 통제 음성이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지만 혜진의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닿지 않았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 너머의 풍경을 보는 듯 모든 것이 아득하고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호텔 정문을 나서는 순간 차갑고 습한 밤 공기가 혜진의 뜨거워진 뺨을 스쳤다. 그녀는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도시의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짙은 구름에 가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잿빛 하늘이었지만 혜진은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한 해방감을 느꼈다. 기쁨이나 통쾌함보다는 길고 지독했던 열병이 끝난 뒤의 허탈함과 고요함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날 이후 상철 회장의 가문은 혜진이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다. 회사는 결국 최종 부도 처리되어 기나긴 청산 절차에 들어갔고 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상철 회장과 시동생 서준은 수백억 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다. 윤호는 경찰에 자수한 뒤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고 범행 동기와 상철 회장과의 관계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정상 참작을 받아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출소한 뒤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론가 떠났다는 소문만 들려왔을 뿐 혜진은 더 이상 그의 행적을 쫓지 않았다. 각자의 지옥은 각자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혜진은 사건 직후 남편 재훈과 별거에 들어갔다. 그가 살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만 챙겨 나온 그녀는 작은 오피스텔을 구해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 서로에게는 서로가 만든 상처를 마주하고 감당할 시간이 필요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어느 늦은 가을날 오후 혜진은 집 근처의 허름한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으로 초라한 행사에게 옥자가 고개를 푹 숙인 채 다가왔다. 값비싼 한복과 보석 대신 낡고 색 바랜 카디건을 걸친 옥자는 더 이상 성북동의 위세 등등한 사모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모든 것을 잃고 급격하게 늙어버린 기력 없는 한 노인일 뿐이었다. 옥자는 혜진의 맞은편에 주저앉듯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잡았다.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어. 쉰 목소리로 겨우 뱉어낸 사과였지만 혜진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옥자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닌 오직 자신의 파멸에 대한 절망과 공포만이 가득했다. 평생 네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 그러니 제발 재훈이하고 이혼만은 다시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도 있어야 우리 재훈이가 길바닥에 나앉지 않을 게 아니냐. 내가 이렇게 무릎이라도 꿇을게. 부탁이다 아가. 옥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혜진의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혜진은 자리에서 일어서며 그녀를 차갑게 막아섰다. 일어나세요 어머니. 더 이상 저를 아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재훈 씨가 길바닥에 나앉든 말든 그건 이제 제가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혜진은 지갑에서 커피값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저는 오늘 어머니를 용서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지긋지긋한 인연에 마침표를 찍으러 나온 겁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더 이상 어머니와 주고받을 감정은 제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혜진은 미련 없이 뒤돌아 카페를 나갔다. 등 뒤로 옥자의 어깨가 힘없이 들썩이며 참아왔던 울음소리가 억눌린 신음처럼 새어나오는 것이 느껴졌지만 혜진은 단 한 번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로부터 또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재훈이 수소문 끝에 혜진의 오피스텔로 찾아왔다. 몇 달 사이 살이 훌쩍 빠지고 수염도 깎지 않아
퀭한 얼굴의 그는 혜진의 앞에 서자마자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혜진아, 내가 정말 개자식이었어. 당신이 그 지옥 같은 집에서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외면하기만 했어. 아버지의 폭력과 어머니의 허영심 아래서 나 역시 비겁한 방관자였을 뿐이야.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재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적셨다. 혜진은 말없이 무릎 꿇은 남편을 내려다 보았다. 그 지긋지긋한 가족의 그늘, 이제 나 스스로 벗어날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제 내 인생에서 지울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나한테 우리 두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기회 딱 한 번만 더 주라. 내가 평생 당신한테 속죄하면서 살게.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다. 일어나요. 당신을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기회는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1년 후 봄. 혜진과 재우는 성북동의 저택도 강남의 화려한 아파트도 아닌 서울 변두리의 작고 소박한 빌라로 이사를 했다. 집 안가득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주방에서 혜진은 언니 지은과 함께 엄마의 기일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하고 있었다. 더 이상 시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시간에 쫓길 이유도 없었다. 거실 한가운데 차려진 제사상 앞에는 재훈이 무릎을 꿇고 앉아 향을 피우고 있었다. 그는 혜진의 엄마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나직하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좀 잘 봐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제가 혜진이 옆에서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혜진의 입가에 아주 오랜만에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그녀는 마침내 자신만의 작은 하늘 아래에 서 있었다. 혜진은 창밖으로 펼쳐진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엄마는 자신에게 복수를 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라는 족쇄에 발이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딸을 보며 안타까워했을 뿐이다. 이제 그만 털어버리고 너의 삶을 향해 훨훨 날아가라고. 그것이 돌아가신 엄마가 자신에게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었음을 혜진은 이제야 온전히 깨달을 수 있었다. 기나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났다. 잿더미 위에서 그녀의 진짜 인생이 비로소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